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지역구를 연결을 해서 두 정당의 선거 전략가들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당 내부에서 오는 판세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각 당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벌써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라고 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수십 년 간다라고 했던 그런 구제금융체제를 거의 2년여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초유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좀 안간힘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제2의 금모으기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 재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것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 이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외교 안보, 이런 어떤 여러 정책 분야에서 성공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에 의회마저 민주당 정권이 장악을 하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사법이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언론, 그리고 뭐 여러 영역이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권의 뭐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모두 장악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한 세력이 사회나 정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견제의 힘을 주셔서 그 견제의 힘으로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또 이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 두 당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난 극복에 힘을 모이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견제할 힘을 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뭐 굳이 제가 반박하지 않더라도 뭐 국민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야당이 주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의 발목 잡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와서는 뭐 견제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내 일당이 돼서 국회를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당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투표 결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박형준 위원장님 혹시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늘리겠다고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자리, 특히 그 허리가 되는 30, 40대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줄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장사도 되고 소비도 되고 소득도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못 늘리고 국민들 혈세인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그것도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 단기 알바형 일자리만 늘려놨습니다. 이게 일자리 정부 모습은 아니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탈원전만 하더라도 멀쩡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파탄으로 일었어요. 이게 관념적인 그 정책 기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만약에 의회마저 이 독점적 의석을 민주당에 준다면 이런 일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를 사실상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수사라든지 울산 부정선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두 위원장님께 뭔가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면 오늘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서도 전했는데요. 막말로 제명당해서 결정을 했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찾게 됐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당원에 따라서 이 그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앞으로 뭐 본안 소송에서 재판 결과는 나오겠지만 저희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제명을 확정한 그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막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애초에 제명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이 그때부터 늦었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쉬움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선거에 악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뒤늦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함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못지않은 막말들 또는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사과나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지적을 받으면 그냥 호도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김남국 후보 문제나 또는 그 강남의 김한 후보 문제나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덮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근영 위원장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뭐 반박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네. 막말 얘기는 그쪽 당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차명진 후보자에 대한 그 후보 자격 문제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보다 오늘 그 당의 선거를 총주의하고 계시는 그 최고 사령탑에 계시는 분의 그 막말은 정말 오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온 나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데 이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치 이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저희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국가 품격, 국가의 신인도를 저해하는 아주 그 자기 비하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당 후보자들의 그 뭐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그런 걸 지적하시기 전에 이런 막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거 막판에 좀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위해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형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교묘한 관권 선거를 하는 정권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바로 선거 앞둔 바로 전날에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아라 대통령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이것은 조용하게 신속하게 처리해도 될 일을 선거 앞두고 사실상 표를 달라는 행위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 다 주겠다. 이런 것도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매표 행위고 사실은 뭐 그런 재난지원금이 국무하사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달라는 노골적인 또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표를 달라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선거 때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 재난을 사실 이벤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여러 인사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또는 전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4.3 사건처럼 실제로 특정 후보의 부탁을 받아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을 앞세워 갖고 교묘한 관권 선거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두 위원장님께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공격받은 부분에 대한 해명은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형준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서 이제 이근영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 즉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당의 입장도 같습니까?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 맥락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는 또 이런 자화자찬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도 여러 의사들이 이런 전언을 해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매일 15,000건 사이에 일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요. 박형준 위원장님은 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뭐 특정 의도를 갖고 검사가 그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진 않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위원장께도 여쭤보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편파 방송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지 액면 그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고 해서요. 해석은 지금 사회자가 하실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해석은 사회자가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는 말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영 위원장께도 여쭤보면 방송에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근영 위원장께도 여쭤보면 김남국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성인 콘텐츠 방송에서 사실 부적절하게 호응한 부분도 있거든요. 당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다로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저희도 뭐 다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른바 방송,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소수의 유료 회원을 상대로 한 그런 성인 방송, 성인 전문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본인이 그 방송에 나가서 뭐 일종의 연애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놀림감, 상담 대상자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현장 분위기에 일부 동조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뭐 그런 방송 안에서 전반적인 맥락상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그 자체가 뭐 바람직하다든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을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만 생기면은 이를테면 차명진 후보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또 오늘 나온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묶어서 마치 똑같은 수준의 막말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았고 또 없었으면 좋았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향후에는 절대로 뭐 이런 식의 유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본인도 의사를 밝혔고 당에 대해서도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또 국민들에게도 예. 좀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충분히 했습니다. 예. 박형준 위원장님 혹시 뭐 물으실 게 있나요? 네네.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사실 N번방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이 방송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말로 옮길 수 없는 성비하 발언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또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거짓말 해명까지 했어요. 그냥 단순 진행자로 2번밖에 안 들어간 것, 패널로 들어간 것뿐이다. 아닙니다. 공동 진행자로 27번을 방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숱한 성비하, 성희롱 발언들이 넘쳐나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또 본인도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공격했던 모든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면 별거 아니고 남이 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만들고 이것이 이 정권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은 덮고 남 탓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희가 이런 예. 정권의 위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근영 위원장님 반박까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무슨 정권의 문제, 아니 우리 후보자 개인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를 정권의 문제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뭐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미래통합당의 그 후보자의 경우에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사실 옮기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극 대사를 읊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굳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런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국난을 극복할 건가,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단합된 힘을 모을 건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싶은 자세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뭐 이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얘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뭐 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에서 선거 전체 판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 분씩 여쭤보면 이근영 위원장님은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범진보의 180석은 꿈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현재 보는 의석수는 몇 석 정도 됩니까? 네, 실제로 180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신 분도 그게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뭐 희망사항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좀 더 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현재까지 130석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열세에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서 여러 지역이 좀 백중한 상태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제가 깜짝 실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30석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선을 얘기할 때 130석 또는 140석 이렇게 10단위로 얘기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알파가 10단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알파는 뭐 적으면 0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 크기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층, 중도층이 이제 얼마나 저희한테 와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특히 수도권이나 또 강원, 충청 그리고 또 부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층이 많이 저희 쪽에 좀 오고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서 기대감은 좀 한껏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박형준 위원장님은 통합당이 100석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제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엄살이라고 했습니다. 엄살입니까? 제가 이 약점 중에 하나가 엄살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이근영 위원장님이 저는 뒤에 그 말씀하신 게 아마 기대친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 지난주 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그 야권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재난 때문에 과거 실정을 가리우는 효과 이런 것도 조금 저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거기다가 선거 막판에 저희가 이 그 치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그 여당은 지금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지만 저희는 우려감을 지금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라는 거는 5%를 지건 2%를 지건 접전 지역을 다 지게 되면 예. 큰 낭패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그 여론의 추세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이 정권의 이번에는 그 제대로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중도나 보수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 견제의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이걸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신지 잘 이해할 것으로 보고요. 박형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접전 지역들이 있고 여기에서 약간 막말 때문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부처로 보시는 곳은 미래통합당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대전 지역을 비롯해서 그 수도권 지역이 가장 큰 승부처고요. 역시 그 수도권은 원래 저희로서는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선전하던 곳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선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접전 지역에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또 우리 지지층이 제대로만 결집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봐서 그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의 승부처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경우도 뭐 사정은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수도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그 동남부 벨트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의석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고 또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결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좀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상당한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아까 박형준 위원장님 막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런 판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도 이른바 그 막말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출마한 지역들, 뭐 구체적인 뭐 지역을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이 또 공교롭게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 백중세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희 당으로서도 좋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좀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른바 지금 이근영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분들은 국회에 등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느 지역구들인가요? 뭐 이미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인천 연수리라든지 또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 또 뭐 대전에도 있고 뭐 충남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으면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지역 아마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이근영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요. 뭐 박형준 위원장님 혹시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예. 네, 저희로서도 전략적 지역이 있습니다. 예, 서울의 광진을이라든지 동작을이라든지 예. 또 용인의 이 정지역이라든지 사실은 이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 사법 장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온 곳 이런 곳들은 저희가 반드시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광진처럼 이 대통령에 기대어서 오로지 그 후광으로 당선되려고 하는 지역 이런 지역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보고요. 서울에서 지금 이근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로 저희로는 비강남 지역에서 선전할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서 이 승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격전지를 보면 오차범위 안 또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접전을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보면 여론조사가 보수층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즉 샤이 보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간단하게만 이 문제 뭐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준 위원장님께서는 샤이 보수가 몇 %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현재 특히 전화 면접 조사로 한 조사는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그 투표 결과하고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 한계를 극복한 조사의 경우에도 저희는 뭐 5% 내외의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여론조사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근영 위원장님은 이른바 보수층에서 혹시 답변을 하지 않는 숨기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몇 %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샤이 보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뭐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샤이 보수라는 게 결국은 내가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층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샤이 보수의 다른 말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념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보수인 건 맞는데 지금의 현재 이런 보수를 자임하는 이 야당은 좀 찍기가 좀 꺼림칙하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일종의 개념을 가진 개념 보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념 보수층이 오히려 이번 선거 막판에는 저희의 그 깜짝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과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각 그 여론조사에 혹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샤이 보수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두 분에게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교섭단체에서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일 큰 이슈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이 될 텐데요. 일단 두 당 모두 긴급 재난금 지원에는 동의하시죠? 혹시 동의하시지 않는 당이 있습니까? 예. 다 동의하시는 네, 걸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 동의하고 네. 당의 입장으로 들었었는데요. 일단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물으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추경인가요? 네, 우선 그 재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국가 예산을 재조정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70% 이상이 의무 지출 등 이 경직성 비용이고 또 나머지 30%의 비용도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교육 예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100조라는 뭐 긴급재난지원금이야 100조가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 재정 상태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 그 OECD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평균이 125%, 또 사정이 제일 좋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도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40% 정도입니다. 충분히 저희 재정 여력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재정 여력을 비축해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원에 대해서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인 세금 쓰는데 너무 쉽게 써왔습니다. 지난 3년간 세금을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경제 성장률보다도 세금 걷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부채가 는 것보다 이 정부 3년 동안 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0조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 지원을 그 선제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똑같은데요. 세금을 늘려서 그것을 전부 충당할 것인가, 세금을 덜 걷고 기존의 예산을 이용해서 할 건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봄에 예산이 책정이 됐지만 가을에 금융위기가 와서 예산 재구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국난 그 경제 위기 속에는 불용 예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실제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불효불급한 예산은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도 통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 빨리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우리는 아예 주자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는데 그 대통령이 그러면 예산 구성을 제대로 하는 협의를 야당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쓸 수 있는지는 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빚을 내지 말고 이 예산을 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국민 혈세를 아끼자는 입장에서 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것 또는 세금 늘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라는 게 저희는 아쉬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짧게 유권자들에게 왜 우리 당을 찍어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로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려면 야당에게 견제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그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야당에게는 이번에는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내일 선거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근영 위원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야당에게 발목 잡을 기회를 주시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잘 극복해서 또 문재인 정부 나머지 남아있는 2년 동안 국정을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의외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일당이 되어야 그런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예. 결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시청자들이 잘 들으셨고 각 당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